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연합뉴스의 노조는 어제 박노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진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단독 기사를 박 시장이 사회부장에게 전화해 삼성의 광고 현황을 이야기하며 막았고, 이에 기자들이 반발하자 민감한 표현이 빠진 채 보도됐다는 겁니다. 연합뉴스의 노조가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지난 8월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한 언론인 명단에 포함됐던 조봉래 편집인에 대한 사퇴 촉구 이후 최근 2달 사이에만 벌써 2번째입니다. 국가기관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현 박 사장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방문은 국립현충원이었고, 첫 번째 행사는 호국 명령을 기린다며 국기개양식을 했었고, 첫 번째 조치는 편집의 독립을 위한 제도부터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국과 순국 천연을 생각하며 국기개양식까지 하는 경영진이 정작 걱정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 사안들은 어떻게 다 삼성입니까? 국립현충원에 돈을 모셔둔 건 아니잖아요. 연합뉴스의 노조를 응원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1주년 재밌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더욱 좀 긴장됐었습니다, 사실. 긴장되셨군요. 예. 어제 김은지 기자가 세계 최초로 검색어 1위를 포탈에. 예. 그리고 뭐 이쁘다, 내 취향이다 이런 문자도 오고 그래요. 예. 예. 사설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민망합니다. 인상적인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제. 예. 새벽 3시까지 오신 분들은 입장을 했고, 예. 새벽 4시 때부터는 입장이 실패하셨는데, 기억이 나는 분들은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전날 밤에, 예. TBS까지 오셨는데 주무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신 분들이 있었어요. 상암동 여기 스튜디오 앞에서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저는 다음부터 TBS에서 모텔을 운영해야 한다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사인회도 했는데, 사인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마스크를 쓴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가리고 오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러셨답니까? 눈만 이렇게 나오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 연예인이신가요? 아니, 얼굴을 그렇게 가리고 모르겠어요. 신분을 드러낼 수 그래서, 없는 팬심을. 예. 이분은 평일날 저희가 9시 끝나거든요. 네,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국정원인지 정체를 확인해야 되겠어요. 저희 게시판이나 문자판에. 마스크 오늘 재방문 예정하면 저희가 9시에 예, 사인을 했던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마스크 정도가 아니고 얼굴 전체를 가리신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뉴스를 진행해볼까요? 예, 브리핑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외교안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 B-1B 랜서를 NLL을 넘어서 체북단으로 출격시킨 데에 대해서 북한도 맞대응식으로 나설 경우에 자칫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긴장 속에서 미국 양측이 수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한국일보 지적이 있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도 관련된 내용들을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요. 기자회견에서 자위권을 언급하긴 했지만 위협 수위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상은 수소폭탄 실험이 되지 않겠냐 다음 수순 얘기했다가 로켓 정도로 쏠 것처럼 얘기했다. 그 다음에는 전략 폭격기를 떨굴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있는데 점점 발언 수위는 낮춰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발언 수위가 낮춰졌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 수위를 끌어올립니다. 예. 이걸 지금 몇 달째 반복하고 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게 분명해 보여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지구를 핵 전쟁 위기로부터 구하는 슈퍼히로, 예. 이게 되고 싶은 것 같고요. 예.
북한은 또 철저하게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고 그리고 미국과 평화협력, 평화협정으로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게 북한이 미국의 메인 사이드 이슈는 됐어도 메인 이슈는 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메인 이슈입니다. 사실상. 네, 오바마 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계속해서 북한 이슈를 뒤에 뒀었는데요. 네,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맨 앞에 올려놓고 연일 핵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정말 테이블 위에 카드가 너무 없어요. 개성공단 가지고 그걸 빌미로 만날 수도 없고 대화 채널도 완전히 차단됐고 사드도 이미 배치가 됐고 카드로 쓸 게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 남겨준 게 없어요. 싸그리 다 막아버려가지고 이런 가운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전술핵 얘기하는데 그건 미국도 말도 안 된다고 대응을 했고요. 여하간 지금 몇 달째 똑같은 뉴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발언하고 그다음 부자진들이 또 수위를 낮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발언하겠죠. 오늘 내일. 트위터를 주로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게 발언. 이런 가운데 이제 이런 뉴스를 다루는 우리나라 진보 보수 매체의 확연히 차이나는 태도들도 있어요. 드러나는. 그죠? 예,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언을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굉장히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앞서서 내세운 내용들이 다른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발언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4-5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더 험악하다면서 군사행동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군사행동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걸 이제 타이틀로 뽑은 거고요. 말하자면.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예,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밀 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 관료가 선제적 대북 군사행동이 어렵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처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국방장관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일주일 전쯤에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발언을 사실상은 부인한 거죠. 네, 모든 대북 군사 옵션들이 한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북한의 대응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보수 매체에서는 군사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진보 매체에서는 그런데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군사 봉쇄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정밀 타격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 전쟁이 나면 전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반대로 지금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는 보도하고 있어요. 보수 매체는 이제 안보 위기 라야 자신들의 극우적 안보관이 팔리니까 더 위기라고 강조하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자신들은 정상 출근하면서. 전쟁이 날 것만 같다는 보도를 지금 한 석 달은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전쟁이 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고 부자진들은 수위를 낮추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 수위를 끌어올리고 다시 낮추고 그리고 우리 보수 매체들은 전쟁 난다고 계속 얘기하고 진보 매체들은 다른 맥락도 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국방장관도 그러니까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던 국방장관도 결국은 또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예, 어제 인도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매우 분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뭘 매우 분명합니까? 외교적으로 풀길 바란다고 해놓고 또 전쟁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분열적이에요. 대단히. 자, 한 달 전에 뉴스 브리핑을 똑같이 갖다 둬도 똑같은
해설이 될 만한 상황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수사에 나섰다라는 건데요. 어제는 관제 데모를 벌인 혐의를 받는 단체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중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지냈던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란 단체가 포함돼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번에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지원하는 단체죠. 돈을 주고 지원한 단체들. 거기에 포함된 단체들이 이 단체들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소위 박근혜 정부 관제 데모라고 불릴 만한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제 데모를 했던 그리고 결국은 이 단체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를 만드는 단체들인데 거기에 이제 돈을 줬다는 거죠. 지원을 했다는 거고 그 단체의 대표였던 신보라 의원 관계가 밝혀진 것이고 청년, 자유, 미래, 북한 이런 거 붙은 단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도 시대정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도 잘 붙어요. 예, 앞에다. 여하간 이런 블랙리스트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미디어워치와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된 문건들이 또 나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보한 2009년 국정원 문건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서 심리전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미디어워치의 구독자 수 확대가 심리전단의 주요한 사업 성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미디어워치의 발간 및 구독을 지원하고 우파 매체 지위 향상에 성과를 냈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성과라고 한다면 미디어워치 자체가 본인들의 사업으로 인식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변희재 씨의 미디어워치를 자신들의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들의 사업 성과에 포함시킵니까 이거를. 네,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부 문건 내용도 있습니다. 변희재 씨는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국정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슈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10,000명까지 높아졌지 자연적으로 증가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가겠죠. 예. 여하간 분명한 것은 국정원 이게 이제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나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지원했다고 나오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제목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죠. 오늘은 네. 왜냐하면 옆에 지금 최다 출연자가 앉아가지고 자기 차례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관련된 결과는요, 다음 달 10일에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연장해야죠. 예. SK, 롯데 등등. 여기는 삼성 때문에 수사도 시작도 못하고 특검이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테니스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쳤는데요. 관련된 요건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서 한 거라고 하지만요. 관련된 법에는 군부대 시설 이용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인인데 당연히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죠. 전직 대통령 예우라고 하는데 예우에 대한 법률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예우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테니스 치고 싶으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력들이 있는데요. 2006년 서울시장 재임할 때도 공짜로 테니스장 이용했었고요. 또 2013년에도 소위 황제 테니스 논란 일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예. 군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민간인들과 섞일 수 없다는 거죠. 예. 왜? 테니스 치고 싶으니까 몰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예우가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한 것도 아니고. 자, 쿠르드는 93%가 찬성한 걸로 결론이 나왔네요. 예, 독립의 투표에 93%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가집계 결과이고 공식 집계 결과는 오늘 오전 중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어제 검색어 1위를 했던 세계 최초죠?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최다 출연자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예, 양언니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건 하지 말죠. 그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쓰던 거를 갑자기 끌어다가. 듣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양언니. 예. 예,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재열 변호사입니다. 예. 아니 마음은 순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몸은 순수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알코올로 자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포럼. 네. 근데 뭐 얘기는 하지 말자.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 궁금해진 게 옆에 쓰다가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럼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닌데. 아니, 전직 대통령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요. 물론 그렇긴 하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대통령 관련해서는 처우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 대부분 차를 어떻게 하고 신변보호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비서관 뭐 이런 거 제공한다는 이야기밖에 없죠. 테니스를 더구나 기무사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아 신기하네. 예. 제가 오늘 할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었죠. 오늘 뭐 때문에 나오셨죠? 부르셨잖아요. 오늘 원래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 김광석 씨 사망 사건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석 씨 전 부인 서예순 씨가 인터뷰 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뭐 의혹을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기 이제 어제 인터뷰를 했던 방송국에서 딸 서연 양 이제 응급 진료 기록까지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폐렴으로 사망한 거는 진료 기록상에 맞다. 근데 2016년 12월 23일 날 이미 새벽 6시에 심장이나 맥박이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였다라는 거 사실상 나왔었고 그리고 사흘 전쯤에 감기약 처방을 받은 것도 맞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혜숙 씨에 대해서는 그 김광석 씨의 형님이 소송사기하고 유기치사 두 가지로 고발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 두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유기치사라는 게 생명을 돌볼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그 일을 제대로 안 한 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이런 걸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3일 만에 급성폐렴으로 사실상 사망한 채 왔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전문 의료인들은 그런 사망할 정도라면 진작에 병원에 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2007년도 같은 경우가 아주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떨어졌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에서는 아이 상태에 관해서 의료 기록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응급 출동을 하게 되면 당장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 것부터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언론에서는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서 아이가 많이 아팠었는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여력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들의 간접적인 추정이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부모가 아이가 사망에 이를 의사를 가지고 일부러 방치했다가 입증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졌거든요. 장애가 있었는데 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게 DNA 이상으로 그 뭐 신체나 얼굴 같은 부분이 특히 가부키 화장을 한 것처럼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정신 발달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면역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급성폐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급하게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실제 드물긴 하지만 폐렴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례 같은 것들도 있다고 외국 사례 같은 거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뭐 서혜순 씨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가부키 증후군 때문에 아이 치료에 굉장히 어려웠다. 애를 많이 썼다. 돈을 많이 썼다고 표현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또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랬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황이 없었다고 주로 주로 경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흘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고 감기약을 처방받은 게 4일 전이었으니까 그 전에 우리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하죠. 혹시 뭐 앓고 있는 병이라든가 복용하시는 약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병원에도 남아있고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치료가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아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의원이 나와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예. 아니 이런 정도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의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저희 집안이 3대가 한의사 집안이에요. 왜 이러세요?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자 순수하게 그런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소송사기 부분이 듣다 보니까 화가 날라고. 왜? 화를 내실 것까지는 없으시죠. 아니 이 인터뷰 자체도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한 인터뷰이긴 했습니다. 예, 제주에서의 인터뷰. 소송사기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 군데 보도가 됐었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김광석 씨가 생전에
자신의 음반에 관한 권리를 이제 자기 아버님한테 넘겼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중에서 4개에 관한 권리는 서현 양한테 주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일부 약간 문제가 생긴 게 또 이 아버님께서 다시 이거를 이제 자기 아내하고 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것 때문에 소송이 붙은 거죠. 예. 그래서 서현 양 그리고 이제 서예순 씨, 서현의 어머니 서예순 씨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쪽하고 소송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 쪽이 원고가 돼서. 예. 그래서 다툼이 있다가 2016년 10월에 항소심이 끝이 나고 그때 대법원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은 2008년 6월에 끝이 나는데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시는 게 중간에 2007년 12월 23일 날 서현 양이 사망을 했으니까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 아이가 사망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서현 양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서예순 씨 어머니하고 자기가 피고지만 서예순 씨가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변호사도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소송이 중단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다만 그걸 숨겼다는 게 그게 조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또는 뭐 있지만 인간적으로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문제가 있어요. 없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2008년 6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 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이었어요. 파기환송. 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새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새로 재판이 열린 게 아니라 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어머니 측하고 예. 서예순 씨 측하고 합의를 해서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4개는 서현 양에게 주자. 라고 할 때도 역시 서현 양의 이 사망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합의 당시에 서현 양은 사망했다고 하면 또다시 재판으로 갔겠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지금 네. 유가족적인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하네요. 이게 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이 시아버지가 서현 양에게 그 4개의 음반을 주겠다고 한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손녀에 대해서 그렇죠. 아이고 하니까 학비라든가 예.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주기 그래 그러면 위해서 더 이상 재판하지 말고 손녀에게 주겠다고 한 건데 네. 손녀가 사망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사망하고 이제는 관계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더더군다나 손녀가 사망했던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었던 며느리에게 그걸 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김광석 씨 측은 유족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보실 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대법원에 간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문제가 되지 거기까지는 않는데 법률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새로 돌아온 상황은 이거는 새로운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이게 보통은 생각하길 당사자가 죽은 상태에서 알리지 않고 계속 재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따질 수가 예, 없다. 변호사도 선임돼 이상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질 수 없고 그게 돌아오고 나서 그 손녀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저작권을 줄게 우리가 포기할게 합의할게 했는데 그때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근데 그런 이유로 사망을 숨겼다고 그 동기를 추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김광석 씨 유족 측이 주장하는 건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그렇게 파기환송해서 돌아왔을 때 재판이 재판을 끝난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 재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법률적으로 좀 다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합의를 했는데 합의할 때 숨겼다. 그렇죠. 그 혜택을 받을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망을 하면 당연히 이 서현 양의 사망으로 그 모든 권리는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서예순 씨에게 다 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는 조금 이거는 변호사 같네요 이제. 조금? 아주 너무하세요. 여태 지금 5분 동안 계속 법률 얘기만 했잖아요. 아까 급성폐렴 얘기할 때는 제가 그 부분도 유기치사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급성폐렴에 대해서 이 양반이 뭘 한다고 자, 3대 한의원. 구글하고 와가지고 지금 3대 한의원. 영어로 구글했어요. 그거 찾아보려고. 왜 이러세요. 자, 3대 한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 친지한테 물어보든지요. 3대 한의원을 하신 가부 기명과 급성폐렴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믿겠어요. 구글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아무나 할 수 원래 있는. 변호사들도 그런 자료 찾을 때 그렇게 해요. 그 증거자료 냅니다. 그런 논문들. 자, 소송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 다른 거는 지금 걸릴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김광석 씨 본인의 사망에 관해서는 정말 들여다보기 어려워요. 이청설 경찰서장도 어렵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됐고요. 근데 한 가지 약간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게 지금 서해순 씨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원해요 또. 그렇죠. 기자는. 왜 원하고 있냐면 네.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김광수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이상호 기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호 기자가 원래 어떤 사안을 추적할 때 그런 식으로 나를 고소를 해라. 네. 그게 변태적이죠. 소송 패티시야. 그건 변태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또 그게 유일하게 진실에 접근할 루트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왜냐하면 2000년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이 났고 돌이킬 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알았어요. 아니 마지막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변호사 같다고 좀. 변호사 같아요. 네, 소송 조금 말고 많이. 예. 네. 왜냐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기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장사랑에서 전하는 추석 사은행 써 저수지에서 돈 퍼내듯 감사 선물을 펑펑 써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 보세요.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로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최근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재명 시장을 전화로 연결했고 오늘은 조금 더 급하신 남경필 도지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스튜디오 한번 나오시라고 한 지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예. 본인 코가 석자가 돼서 이제야 나오시네요. 원래 그런 겁니다. 급해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지사님 보좌진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질문지하고 답변을 이렇게 막 10페이지짜리를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대본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보좌진들 열심히 해야죠. 자, 이재명 시장님과 주거니 박건이 최근에 하시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아무래도 아드님 이야기, 장남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그 혐의는 사법기관에서 따질 것이고요. 네.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잘못은 잘못인데 혹시 이 사건이 소위 그 바른정당의 독자적인 노선을 강조하는 자강파, 본인도 대표적인 자강파가 가장 먼저 탈당하신 분이니까. 네. 자강파에 대한 어떤 설계의 징후를 개인적으로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일말이라도. 아닙니다. 그런 건 뭐 느끼진 못했고요. 네. 이건 뭐 저희 아들 녀석 잘못이니까요. 그냥. 뭐 아버님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혜훈 대표, 자진 사퇴 후에 이제 유승민, 김무성 대결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 그러면 남경필 도지사를 차기 당대표로 맡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활발하게 나오는 바로 그 시점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김무성 전 대표 쪽으로 힘이 쏠리면 이제 소위 말해 통합파, 자유한국당과 어떻게든 합치자고 하는 파가 네. 당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경필 도지사 자강파가 다시 한번 그래 그러면 남경필 도지사한테 당대표 맡기지 이런 타이밍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굉장히 기가 막힌 우연이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본인이 그런 건 느끼신 적은 없고. 네, 그렇게 느끼진 못했고요.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 있다는 건 아시죠? 뭐 몇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건 들어봤습니다. 그죠? 이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언론으로는 처음 한 거라고 보도되긴 했는데 본인도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일단 무조건 처음 한 거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 처음 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처음 한 게 아니라면 이게 전제입니다. 아니라면 보통 정보기관들이 이런 사실을 주요 정치인의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사전에 알고 있다가 남경필 도지사가 다시 글로 그래서 지금 미끼를 던져놓고 그걸 던지기라고 하잖아요. 예. 실제 이런 약물 관련 수사에 흔히 쓰이는 수법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그런 징후 계속 못 느꼈다고 하실 거죠. 예. 네, 그런 건 뭐. 그러니까 본인 부모님으로 당사자라서 예,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면 아드님 문제를 물타기 하는 거라고 예, 공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조금만 찜찜하시죠. 그러니까 이 일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아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당했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거기에만 저희 가족들은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이런 찜찜함을 갖고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본인이 하시기 어려울 줄 알면서도 제가 굳이 꼭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이혜원 대표하고 도지사님 연속으로 이렇게 소위 통합파가 위축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 네. 자강파가 소위 통합파가 조금 더 자신 있게 통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당내에서? 그러게요. 뭐 그렇다고 뭐 저희 아이 사건을 거기다가 연결시키는 거는 그건 제가 하기로 하고요. 네. 네. 도지사님 보기에 그러면 통합의 가능성은 얼마나?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의총 때 가서 보니까 비공개 의총 때 지금 당장 뭐 지금 자유한국당 상태로 통합하자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출당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의 허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똑같은 분들도 있고 아직은 가능성이 있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있죠. 정치는 뭐 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말고 실제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 필요성을 점점 느끼겠죠. 자유한국당과 통합파 사이에.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하고 연대하자는 쪽도 움직일 거고요.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쪽과 연대하는 파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자는 파는 겹치지 않죠. 거의 겹치지 않죠. 그죠. 네. 자강파는 오히려 국민의당과 연대해서 어떤 중도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네. 예. 그리고 통합파는 보수 대통합 다시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고 네.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음에 왜 나오셨어요 여기에?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얘기할게요. 가장 애매합니다 지금. 지금요? 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예. 경기도는 이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경기도 의회에서 합해서 국민바른연합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국민바른연합이요? 예. 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른국민연합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바연합이라든지 너무 깁니다. 국밥연합이요? 어쨌든 양자가 팽팽한 상태입니까 아직은?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그럼 당대표는 누가 됩니까 차기?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아시는 게 뭔가요? 없어요. 전 요새 저희 아들 녀석 문제하고 청년 문제
청년. 네, 제일 관심이 큽니다. 자, 그럼 청년 얘기 하다가 오늘 그때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가서 괴롭히는 걸로. 네.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본인은 청년 통장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청년 연금 1억 사업이 있다. 논리를 간단하게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대략 300만 정도의 청년이 있는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대략 2-3천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혜택이 0.1% 못 받는데 이거 로또 아니냐, 사행적이다. 그냥 듣기로는 일리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청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를 미리 예측하고 이재명 시장이 인터뷰하기를 본인은 청년들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을 만든 도지사님을 공격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 얘기는 뭐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행성에 걸려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근데 그 청년들은요. 정말 가진 것 없이 집에 재산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월급도 별로 못 받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저는 특혜 주는 거 맞다고 봅니다. 특혜 줘야죠. 그리고 10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30만 원씩 매달 붓는데 그걸 1억을 자산을 모으는 거를 그게 마치 로또라고 얘기하면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 사행성 로또 특혜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노가입니다. 분노가. 예. 그리고 이런 표현 좋습니다. 네, 분노가 왜냐면 있고요. 계속 싸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재명 시장은 왜 안 나온 거예요? 어제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 저희가 네. 너무 급하게 1주년 때 두 분을 이렇게 빅매치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역시 더 급한. 새벽에 뭐가 그렇게 급한 게 있어? 아니, 제 말은 도지사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나온다고 하셨는데. 예. 근데 이렇게 서로 주장이 엇갈릴 때는 이재명 시장이 나는 좀 천천히 해도 돼. 그거야 뭐. 근데 대질신문이 최고잖아요. 자꾸만 주장이 엇갈릴 때. 조만간에 저희가 대질신문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하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 그때 자세히 얘기하면 되겠는데요. 네. 논리가 다 폭로될까 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딱 붙어서 얘기하면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른지 뭐 옳고 그른 건 아니고. 도지사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어렵고 소위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1,000명, 2,000명 혹은 2,000명, 3,000명에게.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게 10,000명입니다. 그것도 10,000명. 10,000명이고요. 10,000명한테 1억씩 주려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정책이 세 가지인데요. 1억 청년연금은 10,000명. 그다음에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드리는 마이스터 통장. 이거는 제조업만 해당이 되는데 이건 2만 명. 그리고 복지 포인트는 10만 명이라서 13만 명이 대상이고요. 이게 전체 대상자가 쭉 따져보니까 저희가 8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4만 명 중에 이 선발위원이 약 15% 정도 됩니다.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10년 동안 6천억. 6천억이요? 매년 한 600억 정도 드는데 경기도 지금 올해 되면 3조 2천억 빚 있던 거 제가 도지사 된 이후에 다 갚거든요. 빚도 없어요. 600억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1년에 600억 정도. 이거 제가 볼 때는 한번 해보고. 전체 복지 예산의 몇 퍼센트 해당됩니까? 복지 예산은 지금 저희 예산의 30%니까 이게 뭐 몇 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급식 지원하는 거에 저희가 1년에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원합니다. 무상급식에. 그거에 비하면 뭐 액수도 작고 저는 이 정책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요번에 저희가 일하는 청년 통장은 이재명 시장께서도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3년 동안 1,000만 원 만드는 정책이에요. 저희가 이거 4,000명 전체 10,000명 모집인데 요번 차수는 4,000명인데 3만 명이 왔어요. 중간중간에 이재명 시장님을 더 공격해 주세요. 네. 그건 여기 와서 같이 딱 1대1로 대질신문 할 때 제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3년짜리를 1,000만 원으로 했던 거를 본인이 30만 원으로 내고 기간을 3년에서 10년을 늘려서 이게 10배가 된 겁니다. 진작에 하지 이거
추경을 급히 한 거 보면은 다음 선거용이다 이렇게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준비한 정책이에요. 정말 이게 제가 지사 된 다음부터 3년 준비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한 3년 정도 걸려요. 제대로 정책 만들려면. 그래요? 예. 약간 궁색한데요. 추경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 예산부터 저희가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서로 도지사가 안 되더라도 남은 예산을 내가 탕진해 버릴 테야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탕진할 필요도 없고요. 저희 경기도 지금 빚 많이 갚고 예산 좋아서 괜찮습니다. 좀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 좀 같이 해서 네. 자 정부도 할 테니 우리 5년에 1억짜리 만들고 숫자 좀 늘려보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은 없어요. 이제 이재명 시장의 뭐 자세한 반박은 또 본인이 하실 테니까. 근데 그럼요. 취지는 이해하는데 대상자가 뭐 2,000명, 3,000명이든 혹은 10,000명이든 300만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액수를 좀 줄여서 좀 더 넓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개 복지라는 정신에 맞는데 1억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굳이 1억을 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맞죠. 아니 그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처님 대로 눈으로 보면 시주하라 하겠죠 이 돈을 그냥. 예. 그래서 더 넓게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가 넓게 해서 10만 명 이게 1년에 12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받거든요. 그걸 넓게 10만 명 단위로 짠 겁니다. 모수가 85만인데 약 13만 명이면 15%가 대상자면 이게 상당히 많은 대상자가 돼 있는 거고요. 0.1%라고 말하는 건 과장이다. 그거는 뭐 늘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0.1% 팩트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걸릴 수 있습니다. 0.1%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뭐 계산을 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의 정치적 수사지. 0.1%가 아니다. 15% 그리고 1억하고 비슷한 거네요. 1억 그러니까, 빡 하는 거랑.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10년 정도 일하면 자산 1억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로또입니까? 그러면 경기도 본인이 돈을 내는데.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요 프로그램에 뭐랄까요 선정되면 10년간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파기하기 전까지는. 본인은 뭘 약속해야 됩니까? 1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3,300만 원 받는 거고요. 20만 원 내면 6,600만 원 받는 거고 30만 원 내면 1억 받는 거예요. 30만 원을 일회성으로 내는 겁니까? 매달 30만 원씩. 매달 30만 원씩 내면 본인이 3,600만 원을 붓는 꼴이잖아요. 10년이면. 그러면 경기도가 매칭을 해서 3,600만 원을 또 대줍니다. 경기도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오세요. 경기도에 이런 정책 많아요. 주거 정책도 있고. 살다가 이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는 이제 서비스가 종료되죠. 그럼 갚아야 되나요? 아니 그때 것까지 저희가 다 드립니다. 다시 돌아오면요? 다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드려요. 1년 정도? 예. 근데 중소기업에만 있으면 됩니다. 같은 회사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법정 기준에 맞는 종업원수의 그런 기업에만 다니면 된다.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좋은데요. 좋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시작을 했냐면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힘들어해요. 근데 중소기업에 가면 거꾸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조사를 다 해보니까 약 경기도 안에 중소기업에 약 15만 개 정도의 이런 구조적 일자리 미스매치가 있어요. 비어 있어요. 이거를 13만 명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줘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청년들에게 1억 자산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매달 힘들면 당장 10년 힘들면 당장 30만 원씩 받는 정책도 하고. 근데 한 번 이렇게 도가 약속했으면 그분들은 그걸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개인이 약속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시행되고 도지사님은 내년에 당선이 안 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를 하고 계시군요. 그 혜택은 그러면은 계속 받되 이재명 시장이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군요.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거는요.
여야가 연정에 의해서 합의해서 한 정책입니다. 함부로 누가 와서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는 현재는 민주당인데 민주당 시의원들과 도의원들과 그럼요. 합의가 됐네요. 다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저희는 이 연정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들면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러한 청년 정책이라든지 주거 정책을 여야 간의 합의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인터뷰할 때는 이재명 시장에게 제가 설득이 되려고 했고 네. 도지사님과 설득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맞습니다. 도지사님과 인터뷰하면서 도지사님한테 살짝 설득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뭐 대신 표정인데 벌써 뭐 보니까. 두 분이 직접 만나서는 이제 제가 싸움을 부추길 것이고 네. 혹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 명확하게 언론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출마한다고 안 했을 뿐 뭐 이사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결 어떻게 전망하시면서 지금 여론조사는 좀 불리한 편인데.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번에도 보면 이 정책적인 색깔의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 정책 대결로 이 선거가 대결이 이루어진다면 거기도 뭐 예선전 치열하게 치러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선거 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흑색 선전이 아니라 이번엔 정책 대결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서로 뭐 흑색 선전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치에는 있지만 너무 거리가 서로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서로의 뭐 흑색 선전을 물고 늘어질. 자, 제가 보기엔 최고의 오프닝 시그널입니다. 코너 중에 핫뜨거. 저 들을수록 좋습니다. 제 노래네요. 자, 오늘은 저희 뉴스공장 최초로 바른정당 2연속 지금 직접 출연하셨고 고정 코너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반란표, 유일한 반란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바른정당에서 공개된 뭐 반란이라기보다도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바른정당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침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 이제 구태정당은 강제당론이라 그래가지고 소신 투표를 하면은 그걸 징계할 수 있게 했어요. 그 최대 출당까지. 근데 이제 그게 그 당권파들의 독재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새로운 정당이고 그런 걸 없앤 거예요. 당원 당규에. 없애긴 없앴지만 대법원장 정도의 중요한 인준 표결에 이렇게 반란표라고 표현될 난 찬성했어. 이런 건 처음 아닙니까? 그 전에 저도 많이 했죠.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새누리당 시절에 어떤 분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친박들한테 쓴소리 했냐 많이 했어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데 그때는 주요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는 애당심이에요. 바른정당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게 당이 국민들한테 이제 좋게 평가받는 그게 뭐냐. 일사불란한 게 좋게 평가받는 거냐.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소신 있는 목소리 여전히 있다는 게 좋게 평가받는 거냐. 근데 저는 이번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결을 시켰다면 하태경이 고춧가루 뿌리려다 실패했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가결이 됐잖아요. 가결이 됐고 지금 김명수 후보자는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됐죠. 대법원장이 됐는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이런 거였어요. 진보 대법관 맞아요. 코드 인사 맞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진보 정권에서 진보 인사 하는 게 그런 기득권은 인정을 해주는 게 이게 신사적인 정치지 상생하는 정치지. 진보 정권에서 전부 다 보수 인사 뽑으면 아니 보수 인사 해줘도 또 잘랐잖아. 지난번 누구예요? 벤처 중소벤처 박성지. 그건 민주당에서 사실 자른 거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진보 인사는 코드 인사라 자르고 보수 인사는 왜 그런 사람을 거기 박냐 해서 이질적이라 자르고 그럼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야당이라도 국가를 생각해야 된다. 지금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가는데 이런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나 반대 요인이 없으면 협력을 해야죠. 국정 발목 잡으면 안 되죠. 잘하셨고요. 잘하셨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타박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본인이 화가 예. 나죠. 예. 이제 원내대표로 예.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예. 당론을 정했는데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 따라 봐주길 바랬고 근데 뭐 주호영 대표 잘 알아요. 제 정치적 기질이나 소신으로 뭐 확실히 서면 잘 안 따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저는 또 하태경은 그렇다. 물론 타협할 때 합니다. 타협할 때 하지만은 이번 건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반대할 결정적 몽부를 못 찾겠다. 주 대표 이야기하는 것도 진짜 계속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주 대표는 뭐 약간 뭐 갈등이 있었는데 뭐 그 다음 날 뭐 쿨하게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광을 잘 파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 가지고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게 좀 지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처음 나오신 거니까. 그럼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왜 끝까지 입장 표명을 안 했느냐. 당론을 정하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당시 국민의당 내부에서 약 한 뭐 7대3 정도 지금 표결 결과를 보면 이미 이제 표결해서 인준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 전 대표가 전날 자 입장 표명하자라고 얘기했고 그 자리에서는 그러자라고 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바뀌었어요. 왜 끝까지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 표현대로 광팔 찬스에 피박 쓴 거지. 독박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을까요? 안 대표가 이제 전체 정치판을 잃는 시야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직은. 네. 그리고 대통령과 경쟁의식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공적 감정보다 사적 감정이에요. 예, 옛날에 이제 후보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같이 함께 당을 했을 때 갈등 관계. 그래서 여전히 좀 뒤끝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저보다 정치력을 더 발휘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정치 길게 하지 않았지만 저도 뭐 주호영 대표랑 저런 상황에서는 뭐 당 같이 못할 사람이다. 그럼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죠.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 쿨하게 풀어야 돼요. 사적 감정을 다 털어내고 찌꺼기를 남겨두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대표한테 좀 대의를 보고 크게 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굉장한 찬스였죠. 그렇죠. 사실. 근데 저 같았으면 그랬겠어요. 나는 찬성이다. 하지만 우리도 뭐 과거 정당처럼 당론을 강조하지는 않겠다. 제 의견을 참고해서 자율투표해라. 올해 그 안철수 대표에게 온 최고의 찬스였던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찬스였던 것 같은데 거의 다 된 밥상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그게 작용해요. 이제 김성식 의원은 김명수 후보 대법원장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이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실제로 한국당에도 찬성표 있었어요. 한국당에 있었을 것이다. 있었어요. 제가 뭐 사실상 확인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예,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한 명 이상. 딱 한 명.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도 만약 김명수 후보장 개인적으로 알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동아일보 칼럼에도 괜찮은 사람이다는 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영향도 많이 받고 인사했을 때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게 굉장히 가장 좋은 평가의 잣대가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인간적으로 좋은 평이 나오고 근데 안 대표가 동문회 별로 안 친하다 그러더라고. 동문회 잘 안 나가고. 그래서 동문회나 좀 물어보면 금방 크로스 체크가 될 텐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안 대표 지금 행보는 사실 좀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유세에 가까운 행보를 펼치시는데 올해 12월에 대선이 없다는 걸 좀 주변에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선은 올해 이미 끝났다.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본인은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쿨한 정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끌어안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찬스였는데. 근데 국민의당 얘기를 조금 길게 했던 이유는 국민의당하고 지금 국민통합포럼인가요? 예, 국민통합포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름 좀 바꾸세요.
맨날 통화 포럼 통화 뭐 좀 이거밖에. 그래서 이게 언제적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데자뷰가 자꾸 느껴져요. 그죠? 아, 비슷하네요. 예. 네. 근데 익숙한 게 또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국민 합치기라든가. 국민도 너무 식상해요. 시민 합치기라든가.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아, 오늘 좀 대신해요. 오늘 멘트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은 신뢰 구축 단계예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대선 때 제가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네. 서로 계산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야기한 거는 실현이 되고 네. 이러면서 신뢰가 쌓이는 건데 그래서 제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단계는 뭐 한두 달 정도는 우리가 법안도 공동 발의하고 또 같이 추진을 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신뢰 조성이 그래서 1단계다. 정책을 가지고 연대할 포인트를 찾자. 정책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정치적인 것도 네. 우리가 어디 뭐 같이 갈 수도 있고. 네. 뭐 어디를 가시려고요? 뭐 다양한 뭐 안보시기니까 네. 뭐 군부대를 같이 방문할 수도 있고. 아, 같이. 네, 뭐 네. 그런 거를 좀 해서 아 우리가 거의 뭐 같은 동지들이구나 이런 신뢰관계가 쌓이면 뭐든지 이야기가 가능하죠. 정치인들은 근데 그렇게 같이 가도 예, 또 싸울 때가 되고 자기 이익이 결부되면 또 확 돌아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물론 치명 결정적 이익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네.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은 지금 두 당, 그 양극단의 두 당의 적대적 동침을 막아야 되는 똑같은 이해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바른정당 내에서 소위 자강으로 분류되는 무슨 소리냐 보수정당 그 구태 보수정당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자강파 의원들과 국민의당에서도 또 보면 크게 나누면 호남 계열과 안철수 계열 뭐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나누자면 지금 호남 지역 의원들보다는 안철수계 의원에 가까운 분들이 이 포럼에 함께하는 겁니까? 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국민의당 분들이 한 14분, 네. 우리가 한 10분, 네. 10분 정도 되는데 그 뭐 황교안 의원이나 네. 안철수 대표한테 막 뭐라 했던. 네, 네,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한테 정말 험한 말 했던 그 이상돈.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꼭 친한 계열은 비호남계라고도 구분할 수 없고 친한계라고 딱 구분할 수는 없네요. 예,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 소위 중도 중도 성향입니다. 중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분들. 중도 혁신 통합 뭐 이런 좋은 거 다 붙이고. 근데 확실히 정치는 중도 혁신 발랄 통합 이런 걸로 중간 중간에 뭔가 신선한 걸 좀 넣어주세요. 너무 식상해요. 바른정당 내에서는 자강파가 맞죠? 바른정당 내에서는 대체로. 자강파와 실용파? 실용파. 이게 이제 실용파는 뭐냐면요. 네. 지역구마다 좀 달라요.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 4당 체제로는 어렵다. 현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구청장도 어렵고 적어도 3명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3명 경쟁 중에 한국당이랑 손잡는 게 유리하냐 국민의당 손잡는 게 유리하냐 개별 의원들로 보면 다 달라요. 그 지역마다 다르겠죠. 예, 예를 들어 TK 한국당이 손잡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경기도에도 TK보다 더한 지역이 있어요. 저기 휴전선 가까운 이런 데는. 네. 근데 서울 여기는 한국당이 손잡으면 불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원들의 지역구적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의원들 개개인의 또 소신이 있어요. 성향. 예. 이제 약간 우파보다 중도에 가까운 분들이 있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3파전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모르지만 좀 잘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 다수예요. 실용. 예. 그걸 실용이라고 표현하시군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서 그래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괜히 이쪽 하도 되는 거 아니냐 저쪽 하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애매한 스탠스 가지면은 망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국당 청산론 한국당은 안 된다. 저긴 망해야 된다. 박살 내겠다. 강조하는 것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남경필 도지사 방금 전 시간에 왔다 가셨는데 통합파의 통합이 성공할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과. 아니면 소위 자강파의 국민의당과의 연대론이 성공할 거 아니냐.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냐니까 지금으로서는 반반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남 지사님은 본인 예. 문제잖아. 그렇죠. 본인 문제잖아요. 예. 남 지사님은 곧 지방선거 내년에 있으니까.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한국당 지지표도 본인이 받아야 돼. 예. 그리고 중도표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다 받아도 지금 이길까 말까한 상황에서 한쪽을 척지는 발언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의원님 보시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당 합당파가 있어요. 이건 네. 인정을 제가 했고. 근데 그쪽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안 걸어요. 지금은. 그렇죠. 예를 들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쪽에서 누구 출당시켜라.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그게 수용이 되면 뭐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합당의 우호적인 한국당 쪽 합당의 우호적인 우리 인사들 중에 뭐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때를 기다리겠죠. 그러면은 네.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쪽은 드라이브를 안 걸고 기다리잖아요. 제 생각에는 서청원, 최경환 출당 어려워요. 국민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미 유통기한 지난 박근혜 출당 카드 하나 가지고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출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3명 가지고 합당하는 거 박수 친다? 뭔 크게 변화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길을 못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국을 주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용기도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망이 뭐 점점 바뀌어가겠죠. 상황에 따라서. 생각보다 힘이 셌다든가 만약에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저희 제작진이 뽑았는데 보통 이제 의원님이 나오시면은 대선 후보급으로 폭탄 문자가 쏟아지거든요. 예. 하태경 꺼져라 주로. 네, 참 이 정치가 신묘한 게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 많이 싸우려고 그랬어요. 청취자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저랑 다르고 제가 맞습니다 했는데 뭐 그 인위적으로 제가 뭐 그런 스탠스를 안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는 공장장님께서 굉장히 예술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슈를 청취자분들하고 쳐간지는 아티스틱합니다 저는. 제가 문자 하나 온 거 소개해드릴게요. 주로 이제 폭탄 문자가 한 뭐 500개 정도는 가뿐하게 오거든요. 예, 가뿐하게. 요즘 문자가 줄겠네요. 요즘 좀 욕하는 문자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좀 전에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평하신 과정에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차라리 안철수보다 하태경을 대선에서 뽑을래요. 이런 문자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태경 의원님이 이 출연하신 이후로 이런 문자는 상상할 수 없는 문자인데 물론 바로 위에 하태경 꺼져라도 있어요. 안 대표님 주가가 좀 떨어졌다.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태경 꺼져라와 대선에서 뽑을래가 지금 같이 오고 있는 아노미 상태입니다. 지금 문자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충돌할 때가 올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전 정지수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정치보복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의도적인 거라고 보는데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똥볼 찬 거죠. 똥볼 찬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저거 동방예의지국이고 이거 부관 참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인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전직 대통령 중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 우리 국민 정서상 좌우를 떠나서 굉장히 극단적인 우파가 아니면 부관 참시라도 해라. 이런 사람 아니면 이거 수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그거를 몰라서 그랬다. 혹은 알지만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 지금 한국당이 점점 극단화돼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인선도 그렇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주로 저한테도 카톡 문자 많이 오는데요. 지금 우파에서 카톡 문자 많이 보내는 지금 굉장히 극우파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디지털위원회 친박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갔잖아요. 디지털위원회는 친박 중에서도 골수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아스팔트에 쓰던 분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지금 혼쭐을 놓고 있는 게 왼손으로 친박 청산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 친박 영입하는 거예요. 본인 왼손과 본인 오른손이 서로 악수를 안 해요. 손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 친박으로 분류될 어떤 국민들 층도 여전히 거의 10% 가까이는 되기 때문에 그 층도 버릴 수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른정당 뒤로는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 합당보다도 대한애국당 제가 당명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조원진 의원이 나와서 만든 당이 있어요. 거기랑 아마 먼저 합당이 되지 않을까. 합당돼도 의원 한 분이니까요. 그러면 진짜 골수 친박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골수 친박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바른정당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 또 나가려고요. 이번엔 당대표가 목표입니까? 뭐 항상 지난번에도 목표였어요. 지난번에도 목표였고 아슬아슬하게 목표였어요라고 말할 때 이렇게 애교를 피우십니까? 될 뻔했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 당원 그렇죠. 당규가 문제가 있는 게 1등 대표가 사퇴를 하면 2등이 승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맞는데 보통 그렇죠. 보통. 다른 당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당은 과거에 친박, 비박이 1등, 2등을 해서 비박이 대표가 되면 친박이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대표되기 위해서. 그래서 1등에 대해 항상 싸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승계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당원 당규를. 예. 그거 굉장히 안타까워. 근데 우리는 지금 작은 당이기 때문에 뭐 개파도 사실 없고. 네. 개파는 있죠. 아니 그 강력한 개파 없어요. 그 김무성 개파가 그렇게 김무성 개파 다 지금 한국당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지금 우리 당에는 그렇게 강력한 개파가 없고 유승민 대표는 개파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번에 당원 당규 좀 바꾸자. 2등이 승계하게. 내가 당대표 될 수 있다. 그러면 전당대 다시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돈을 이번에 또 돈 더 들거든요. 이게 정치인들이 훅 가는 이유가 내부 전당대 돈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마련하느라고. 그렇지. 근데 그게 보존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건 보존이 안 되죠. 국회의원 선거는 보존이 되는데. 당내 선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7천만 원 썼어요. 7천만 원이요? 굉장히 작게 쓴 기타금 4천만 원에 뭐 문자비. 이게 왜 그렇게 작게 썼냐면 그 오프라인 그 투표가 없어졌어요. 다 모바일 투표로만 하니까 문자 값이 많이 들어. 전화값. 근데 또 이번에 또 하잖아. 7천만 원 또 써야 돼. 또 써야 세서 좀 할인 좀 해달라. 지난번에 할인 좀 해달라. 아니 여기 청취자분들한테 후원금 좀 넣어주세요. 내가 이번에 좀 깨끗한 정치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또 7천만 원입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 약식으로 해서 그 기타금이 행사 비용이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대관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비용이 그런 걸 어디서 마련합니까 정치인들은? 후원금 걷죠. 후원금 걷어서. 이제 후원금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후원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죠. 뭐. 후원금이 거의 지금 바닥 상태에. 보수 후보들이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이 좀 작아요. 이 개인 후원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 대표가 되시면 당을 그러면 국민의당과 통합적으로 끌고 가실 거라는 거죠? 저는 혁신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혁신 대통합은 국민의당 혁신파, 우리 그리고 저기 한국당의 그나마 합리적인 분 이렇게 크게 하나로 합치자. 혁신 대통합 노선으로 내가 이번 전당대회 제 모토로 걸고 한번 심판받아볼 생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데 이제 문제는 좀 제가 안타까운 건 그래요. 이제 MB에 대한 뭐 원한이나 이런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였다. 한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한 공직에 있는 저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자기 재선 재물로 MB를 쓰는 것 보고 좀 굉장히 실망했어요. 재선의 재물로 쓰고 있는 것이다. 민간인들이야 MB에 대한 화가 나면 표출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공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박원순 시장이 직접 출연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 MB가 관련돼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MB를 고발하는 건 굉장히 정치 쇼죠. 국정원 뭐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하실 내용이긴 한데 국정원에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제안 문건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장 정도를 직접적으로 제압하는 문건이라면 이건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거기 반영됐다고 보고 제가 동료원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는 과거 국정원의 나쁜 관행이래요. 알아서 라이벌 정치나 대통령 괴롭히는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홍준표도 있어요. 그죠? 있죠. 예,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때. 김재원 친박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척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해온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적폐라고 그랬으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그 정치인들 사찰한 거 한번 다 까보자는 거죠. 그래야 뿌리 뽑히지. 아니면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특정 정권 죽이기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복수다. 당한 거에 대한 복수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당해왔는데 복수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은 법적으로 피호하지 않아. 순결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 걸 눈 감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러면 안 되고 적폐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적폐의 뿌리부터 뿌리 뽑자는 거예요. 뿌리의 뿌리는 국정원 나쁜 관행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MB가 관여돼 있는 거는 그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MB가 정치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싫어한 게 여의도에 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장 탈정치적인, 너무 정치를 안 한다고 해서 정치랑 관련된 거는 나는 몰라. 니들 알아서 해. 그리고 정두원 의원도 그랬잖아요. 직접적인. 그런 사람이 댓글을 그렇게 정치에 관심 없는 분이 그렇게 댓글 부대를 그렇게 운영하뒀을까요? 근데 원세훈 원장이죠. 원세훈 원장. 또 그건 원세훈 원장의.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저도 MB가 직접 관련돼 있는 게 나오면 인정하겠다. 그건 수사해봐야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 고발했으니까 문제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 이명박 소위 이제 친일 라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유는 전직 대통령은 누구든지 최소한 좀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신중하게 발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좀 폭탄 문자 몇 개 나오겠네요. 이거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한국당한테 추한 입으로 그렇게 떠들지 마라. 자, 이것이 바로 중도가 갈 길이다. 양극당과 싸움이다. 자,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목에 걸렸어. 왜 작은 건 없지? 그럴 땐 더알티지 오메가3.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봤나 봐. 눈이 너무 건조하네. 그럴 땐 더알티지 오메가3. 손발도 저려. 그럴 땐 더알티지 오메가3. 알았어. 더알티지 오메가3. 그래, 약사들이 만든 GM팜을 검색해보라고. 오케이, GM팜.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불친절한 AS. 오늘은 어제 공개방송에 관한 문자가 많았습니다. 네, 어제 새벽 4시 20분에 도착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217번으로 도착해서 열애가 됐어요. 예, 다음 공개방송 좀 더 넓은 곳으로. 그런 문자 많았고요. 예, 그리고 어제 176번으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안내견 리키와 함께 입장하신 제주에서 오신 강지훈님, 시각장애인이신데 제작진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인사 전합니다. 그리고 TBS 사장님이 빨리 공개방송할 때는 2층을 모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매트라도 깔아줘야 한다. 잠깐 주무시게.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왜 안 나왔냐는 문자도 꽤 많았는데, 예, 전날 방송을 못 들으셨군요. 예,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시간과 겹쳤다고 합니다. 네. 겨우. 아니, 장관직이나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면 되죠. 그거를 꼭 총리가 주재를 했어야 하는가. 예. 저희는 생각하고 있으나 이와간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연기되었다. 조만간 날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자에 마스크 쓰고 10분 전에 도착했다고 사인회 하는데 10분 전에 도착했다며 눈만 내놓은 분,
국정원 아니냐고 했더니 문자가 왔네요. 보수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뉴스공장 관계 발각될까 봐. 위협적으로 느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아니 위협적으로 느낀 게 아니라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칭칭 감았는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오십시오. 카메라 없을 때 문자를 주시고 한 번 더 오시면 얼굴을 노출한 채 사진 한번 찍자고요. 누군지도 모르게 사진 찍으면 뭐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학 팟캐스트라고 하는 분야를 사실상 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원조 인디밴드예요. 제가 잠깐 얘기하는데 원조 인디밴드고 기타로 영국 유학을 갔다 온 굉장히 극소수의 인물 중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고 게다가 기타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도 관여하셨. 잠깐 했습니다. 해외에 기타를 파는. 그리고 이제 각종 글, 잡다한 글로 먹고 살고 또 방송국에 또 그 대형 다큐 같은 기도 하다가 다 시원찮았어요. 공장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글 썼는데 그걸 잡다한 글이라고 하시고 그럼 다 시원찮았다고 하시면 그게 다 시원찮았고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드디어 이 과학 분야에서 전공도 아닌데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독자적인. 축하드리고. 저 공개방송 왜 안 나왔는지 묻는 사람 없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나온 사람들로 다 만족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네. 초대는 받았었어요, 사실. 그거는 대부분 일단 초대를 해놓고 답을 온다고 받아놓은 다음에. 그렇군요. 그다음에 저희가 골라서 자르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30년 넘은 사회생활 동안 자신의 입지를 찾지 못하다가. 네,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중국의 과학 굴기. 중국의 과학 굴기.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의 과학 성과 이런 걸 참 몰라요. 그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일제 시대에 심어진 인식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 대국이라고 거의 뭐 1000년 이상 섬기다시피 하다가 일본이 들어오면서 그 중국을 3등 국민으로 만드는 의식 개족 같은 거를 일본이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식 배경에 중국은 우리보다 게다가 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우리보다 못 살고 뒤처지고 이런 인식이 최근 수십 년간 있어 왔죠. 네, 있어 왔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론에서 과학 얘기 같은 거 잘 안 써주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심한데. 노벨상도 여러 개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과학만 20개 넘게 받았죠. 기초과학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아직도 이제 중국 과학하면 뭐 짝퉁 전자제품 혹은 잘해야 스마트폰 조립하는 공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너무나 굉장한 속도로 기초과학 분야가 발전이 돼서 그 과학 굴기라는 말도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쪽에서 쓴 말이에요. 중국에서. 중국이 굴기라고 표현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굴기라는 건 뭐 산처럼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그 이제 중국이 과거 가장 서양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우리가 자랑했고 이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강박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작년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과학 굴기를 천명을 하면서 2049년이 중국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겨난 해잖아요. 100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2049년까지 과학 최고 수준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작년에. 49년까지.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 점이 재밌는 건데 무슨 뭐 10년 후 이런 게 아니고 뭐 2030년 이런 게 아니고 한 30년 가까이 시간을 잡고
이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중국은 되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야가 넓고 멀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중국의 이점은 화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네. 그리고 들어간 나라에서는 대부분 굉장히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화교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기 시작하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고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화교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던 학자들을 이제 중국으로 다시 이제 불러들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대우를 주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상권들, 예, 그렇죠. 알짜 상권들을 화교들이 많이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연결되고 있고 진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소위 이제 연구 개발 투자 그 R&D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다고 최근에 잘린 배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북한은 양념일 뿐, 이 북핵 위기 양념일 뿐 실제로는 중국을 지금 눌러놓지 않으면 이제 소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고. 그게 이제 북핵 위기를 더 부풀리는데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간 중국이 굉장한 속도로 지금. 네. 일단 중국이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있느냐 여기에 이 연구 개발 투자에 지금이 GDP의 2.1%인데 2020년에는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퍼센트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R&D 예산이 이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4%가 넘고 올해도 이제 19조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4% 5% 돼요. 그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올해 400조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경제 규모가 원체 크니까 금액으로만 따져도 2015년 기준으로 이 연구 개발 투자비만 465조 원이라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큽니다. 저는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게 창어 몇 톤지 기억 안 나는데 창어. 네. 달 착륙을 했어요. 달 착륙했죠. 5년 전에 무려.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이 없잖아요. 아직 없죠. 없는 거는 우리 기술력이 거기 못 도달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로켓 때문에 로켓 기술하고 연결되니까. 그렇죠. 이제 ICBM 기술하고 같은 거니까. 예, 못하게 해서 여전히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못 쏘아 올리는데 중국은 달 착륙을 했어요. 예, 무인이긴 하지만 했습니다. 달 착륙을 했고 우주정거장도 지금 쏘아 올렸죠. 텐궁이라고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이거 잘 보도 크게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이제 어느 수준에 올라 있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과학기술계에서는 그 논문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얼마나 참조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주요 8개 분야 과학 관련된 분야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이 4개 분야씩 수위를 차지한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네. 그러니까 이 논문 영향력 분야에서는 미국하고 동등한 상황에 이미 도달을 했다. 예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일본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조금 바꿔서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낮게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념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로켓 얘기 하셨지만 중국은 우리 이제 나로를 몇 년 전에 발사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1999년에 그 선저우 1호를 발사했고요. 자체 기술로. 예, 자체 기술로. 2001년, 2002년 뭐 2호, 3호, 4호, 2003년에도 쐈고 2008년에는 선저우 7호가 나가서 우주인들이 우주 유영도 했습니다. 밖에서. 그리고 2011년에는 선저우 8호가 나가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주정거장 텐궁 1호하고 도킹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독자 기술로. 일단 여기는 ICBM 기술이 있으니까 발사체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중국은 우주 정거장과 유인 우주선을 보유하고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인 거죠. 우주 실험실이라고 자기들은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 이렇게 많이 알지? 그러게요. 우주 관련에 관심 많아요. 그래비티 영화에도 보면 그 텐궁 1호를 향해서 이제 가는 살려고 그 장면이 사실 나오는데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놓쳤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엑스레이 위성을 발사해서 이건 완전히 기초과학 기술인데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으로 띄워놓고 엑스레이로 이제 우주를 찍는 그런
우주망원경인데 이것도 완전 최첨단 기술인데 이제 이런 것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뻗어가는 중국하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의 미국하고 사이에서 북핵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정말 곤궁에 처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옵션이 너무 없다. 옵션이 없다고 보이네요. 저도. 네. 네. 이런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뜻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만 모든 사안들을 이게 장기적으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중국과 관계에서. 어쨌든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린 뭐 하냐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그건데 어쨌든 일단 현황을 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얘네들은 이제 세계에서 다 제일 큰 걸 만드는 거예요. 입자기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중국에서? 입자 가속기를 2020년에 가속기. 이제 만드는데 이게 스위스의 지금 LHC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게 이게 지름이 27km거든요. 이것의 2배짜리를 건설한다. 땅이 크니까. 땅이 크니까 이거 뭐 이 정도 땅이야 뭐 아무데나 있는 거죠, 거기야. 조금 큰 게 아니라 예, 2배. 한 5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전 세계 소위 이제 물리학자들을 내놓으라는 사람들 거기 가서 있는데 이제는 그렇죠. 중국으로 오겠네요. 일로 오겠죠. 더 좋은 장비가 있는 거니까. 네, 2배. 네, 2배.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가 크다는 말은 에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 과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빅뱅 순간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런 건데 우주의 탄생 원리를 연구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하죠. 그런 쪽으로 정말 기초과학이죠. 이런 걸 이제 건설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건설하자 그러면 야 그거 우주 탄생 비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거죠. 돈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기초과학 하는 분들이 이 기초과학이 점점점 고도화돼서 결국은 어떻게 상업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딸 수 없다고요. 그 전체 그림이 다 있어야 돼요. 상업화까지. 그것까지 어떻게 과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합니까? 그걸 요구하니까 자꾸 돈 되냐 안 되냐. 그게 이제 우리하고 이쪽하고 지금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이제 전파망원경도 지름 500m짜리를 얼마 전에 만들어서 이것도 세계 최대입니다. 500이요? 예, 원래 330m짜리였는데 가장 큰 게 그거 이제 305m짜리죠. 그거 이제 2배 크기를 이미 작동하고 있고. 손이 커요, 정말. 예,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이런 기초과학에 특히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돈이 많이 들고 돈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럴수록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은 이제 지금 또 뭘 만들었냐면 미래과학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래과학상이요? 예. 어워드? 예, 어워드죠. 이거는 민간단체가 미래폼이라는 민간단체가 하는 건데 뭐 바이두 회장이니 뭐 레노버 회장 이런 분들이 만든 건데. IT 기업들. 예. 상금이 노벨상하고 같은 100만 달러라서 이게 권위가 불과 2, 3년 만에 확 생겨버렸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나라에도 한국과학상이 있거든요. 원래 상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요. 2014년부터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11억이고 우리는 3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중국의 중국에서 연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적은 상관이 없어요. 국적은 상관이 없고 네.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그렇죠. 연구 인력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 중 하나군요. 중국인도 주지만 이제 오면 너희들도 주겠다는 거니까 이게 또 굉장히 그런 부분의 어떤 묘한 그 유인책이기도 한 거죠. 과학계의 노벨상으로 여기게 만들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같은 금액이란 것도 이제 의미를 두는 것이고. 100만이요? 100만 달러. 우리 101만 달러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3천만 원 문제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1년 R&D 전체 예산이 19조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 정부에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그런가요? 네. 저는 원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픽업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 전혀 그런 욕심이 저도 없는 그런 생각이 픽업 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저를 왜 픽업하겠습니까?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 대선에도 뭐 주변에 연락 다 받는데 연락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쨌든 4대강 20조가 늘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요즘 이제 수사도 아까 하태경 의원도 나오셨는데 수사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진짜로 이 4대강에 정말 왜 그런 예산을 쏟아부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거기 토모 건설 분야에서 돈을 하기가 좋아요. 돈을 하기가 좋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요, 방송에서? 아니 하기가 좋다는 건 토모 건설 분야에서 하기가 좋은 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냥 이제 일반론으로서.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죠. 설마.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 예산이 나와도 이게 50% 정도가 지금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즉 에이전트가 그걸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해결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원조 인디밴드 원조 오셨습니다. 안녕. 당사자가 죽은 상태에서 알리지 않고 계속 재판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따질 수가 없다. 변호사도 선임돼 이상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질 수 없고 그게 돌아오고 나서 그 손녀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저작권을 줄게 우리가 포기할게 합의할게 했는데 그때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근데 그런 이유로 사망을 숨겼다고 그 동기를 추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이제 김광석 씨 유족 측이 주장하는 건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그렇게 파기환송해서 돌아왔을 때 재판이 재판을 끝난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 재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법률적으로 좀 다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어쨌든 핵심은 합의를 했는데 합의할 때 숨겼다. 그렇죠. 그 혜택을 받을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망을 하면 당연히 이 서현 양의 사망으로 그 모든 권리는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 서예순 씨에게 다 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는 조금 이거는 변호사 같네요, 이제. 조금? 좀 너무하세요. 지금 5분 동안 계속 법률 얘기만 했잖아요. 아까 급성폐렴 얘기할 때는 제가 그 부분도 유기치사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급성폐렴에 대해서 이 양반이 뭘 한다고. 자, 3대 한의원. 구글 하고 와가지고 지금. 3대 한의원. 영어로 구글했어요? 그거 찾아보려고. 왜 이러세요? 자, 3대 한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족 친지한테 물어보든지요. 3대 한의원을 하신 가부 기명과 급성폐렴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믿겠어요. 구글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아무나 할 수 있는. 원래 변호사들도 그런 자료 찾을 때 그렇게 해요. 그 증거자료 냅니다. 그런 논문들. 자, 소송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 다른 거는 지금 걸릴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거는 이제 김광석 씨 본인의 사망에 관해서는 정말 들여다보기 어려워요. 이청설 경찰서장도 어렵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됐고요. 근데 한 가지 약간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게 지금 서예순 씨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원해요, 또. 그렇죠. 기자는. 왜 원하고 있냐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광석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상호 기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호 기자가 원래 어떤 사안을 추적할 때 그런 식으로 나를 고소를 해라. 그게 변태적이죠. 소송 패티시에 가까운 변태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또 그게 유일하게 진실에 접근할 루트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왜냐하면 2000년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이 났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알았어요. 아니 마지막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변호사 같다고 좀. 변호사 같아요. 소송 조금 말고 많이. 왜냐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기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장사랑에서 전하는 추석 사은행 써 저수지에서 돈 퍼내듯 감사 선물을 펑펑 써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최근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재명 시장을 전화로 연결했고 오늘은 조금 더 급하신 남경필 도지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스튜디오 한번 나오시라고 한 지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네. 본인 코가 석자가 돼서 이제야 나오시네요. 원래 그런 겁니다. 급해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지사님 보좌진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질문지하고 답변을 이렇게 막 10페이지짜리를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대본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보좌진들 열심히 해야죠. 자, 이재명 시장님과 주거니 박건이 최근에 하시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아무래도 아드님 이야기, 장남 이야기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정말 테이블 위에 카드가 너무 없어요. 예. 개성공단 가지고 그걸 빌미로 만날 수도 없고, 예. 대화 채널도 완전히 차단됐고, 사드도 이미 배치가 됐고, 카드로 쓸 게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 남겨준 게 없어요. 싸그리 다 막아버려가지고. 이런 가운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전술핵 얘기하는데, 예. 그건 뭐 미국도 말도 안 된다고 대응을 했고요. 여하간 지금 몇 달째 똑같은 뉴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발언하고 그다음 보좌진들이 또 수위를 낮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발언하겠죠. 오늘 내일. 예. 트위터를 주로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게 발언. 이런 가운데 이제 이런 뉴스를 다루는 우리나라 진보 보수 매체의 확연히 차이나는 태도들도 있어요. 드러나는. 그죠? 예,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언을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굉장히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앞서서 내세운 내용들이 다른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발언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재 4-5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더 험악하다면서 군사행동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군사행동 시나리오가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걸 이제 타이틀로 뽑은 거고요. 말하자면.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예,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밀 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 관료가 선제적 대북 군사행동이 어렵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처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국방장관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라고 일주일 전쯤에 얘기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발언을 사실상은 부인한 거죠. 예. 네, 모든 대북 군사 옵션들이 한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북한에 대응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예. 보수 매체에서는 군사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진보 매체에서는 그런데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군사 봉쇄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정밀 타격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 전쟁이 나면 전면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반대로 지금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는 보도하고 있어요. 예. 보수 매체는 이제 안보 위기 라야. 예, 자신들의 극우적 안보관이 팔리니까 더 위기라고 강조하는 거죠.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자신들은 정상 출근하면서. 예, 전쟁이 날 것만 같다는 보도를 지금 한 석 달은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전쟁이 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고 보좌진들은 수위를 낮추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 수위를 끌어올리고 다시 낮추고 그리고 우리 보수 매체들은 전쟁 난다고 계속 얘기하고 진보 매체들은 다른 맥락도 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 국방장관도 그러니까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던 국방장관도 결국은 또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예, 어제 인도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매우 분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뭘 매우 분명합니까? 외교적으로 풀길 바란다고 해놓고 또 전쟁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분열적이에요.
예. 대단히. 자, 뭐, 한 달 전에 뉴스 브리핑을 똑같이 갖다 둬도 똑같은 해설이 될 만한 상황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수사에 나섰다라는 건데요. 어제는 관제 데모를 벌인 혐의를 받는 단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중에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지냈던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란 단체가 포함돼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번에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지원하는 단체죠. 돈을 주고 지원한 단체들. 거기에 포함된 단체들이 이 단체들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소위 박근혜 정부 관제 데모라고 불릴 만한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제 데모를 했던 그리고 결국은 이 단체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를 만드는 단체들인데 거기에 이제 돈을 줬다는 거죠. 지원을 했다는 거고 그 단체의 대표였던 신보라 의원 관계가 밝혀진 것이고 청년, 자유, 미래, 북한 이런 거 붙은 단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도 시대정신,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도 잘 붙어요. 예, 앞에다. 여하간 이런 블랙리스트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미디어워치와 관련된 내용들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관련된 문건들이 또 나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보한 2009년 국정원 문건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서 심리전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미디어워치의 구독자 수 확대가 심리전단의 주요한 사업 성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미디어워치의 발간 및 구독을 지원하고 우파 매체 지위 향상에 성과를 냈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의 성과라고 한다면 미디어워치 자체가 본인들의 사업으로 인식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변희재 씨의 미디어워치를 자신들의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들의 사업 성과에 포함시킵니까 이거를. 네,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부 문건 내용도 있습니다. 변희재 씨는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국정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슈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10,000명까지 높아졌지 자연적으로 증가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가겠죠. 예. 여하간 분명한 것은 국정원 이게 이제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나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지원했다고 나오는 건데 자꾸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제목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죠. 오늘은 네. 왜냐하면 옆에 지금 최다 출연자가 앉아가지고 자기 차례가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관련된 결과는요 다음 달 10일에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연장해야죠. 예. SK, 롯데 등등. 여기는 삼성 때문에 수사도 시작도 못하고 특검이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테니스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쳤는데요. 관련된 요건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서 한 거라고 하지만요. 관련된 법에는 군부대 시설 이용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인인데 당연히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죠. 전직 대통령 예우라고 하는데 예우에 대한 법률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예우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테니스 치고 싶으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력들이 있는데요. 2006년 서울시장 재임할 때도 공짜로 테니스장 이용했었고요. 또 2013년에도 소위 황제 테니스 논란 일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예. 군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민간인들과 섞일 수 없다는 거죠. 예. 왜? 테니스 치고 싶으니까 몰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예우가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한 것도 아니고. 자, 쿠르드는 93%가 찬성한 걸로 결론이 나왔네요. 예, 독립의 투표에 93%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가집계 결과이고 공식 집계 결과는 오늘 오전 중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어제 검색어 1위를 했던 세계 최초죠?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최다 출연자 옆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예, 양언니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건 하지 말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쓰던 거를 갑자기 끌어다가. 듣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양언니. 예. 예,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몸과 마음이 순수한 양재열 변호사입니다. 예. 아니, 마음은 순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몸은 순수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알코올로 자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포럼. 네. 근데 뭐 얘기는 하지 말자.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 궁금해진 게 옆에 쓰다가 테니스는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럼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끌어다 쓰는 게 전혀 아닌데. 아니, 전직 대통령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요. 물론 그렇긴 하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대통령 관련해서는 처우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 대부분 차를 어떻게 하고 신변보호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비서관 뭐 이런 거 제공한다는 이야기밖에 없죠. 테니스를 더구나 기무사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아, 신기하네. 예. 제가 원래 할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었죠. 오늘 뭐 때문에 나오셨죠? 부르셨잖아요. 오늘 원래 쉬게 해준다고 해놓고 김광석 씨 사망 사건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석 씨 전 부인 서예순 씨가 인터뷰 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뭐 의혹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기 이제 어제 인터뷰를 했던 방송국에서 딸 서연 양 이제 응급 진료 기록까지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폐렴으로 사망한 거는 진료 기록상에 맞다. 근데 2016년 12월 23일 날 이미 새벽 6시에 심장이나 맥박이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였다라는 거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사흘 전쯤에 감기약 처방을 받은 것도 맞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혜숙 씨에 대해서는 그 김광석 씨의 형님이 소송사기하고 유기치사 두 가지로 고발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 두 가지를 밝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유기치사라는 게 생명을 돌볼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그 일을 제대로 안 한 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이런 걸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3일 만에 급성폐렴으로 사실상 사망한 채 왔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전문 의료인들은 그런 사망할 정도라면 진작에 병원에 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2007년도 같은 경우가 아주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떨어졌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에서는 아이 상태에 관해서 의료기록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응급 출동을 하게 되면 당장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런 것부터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뭐 언론에서는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서 아이가 많이 아팠었는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여력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인 추정이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부모가 아이가 사망에 이를 의사를 가지고 일부러 방치했다가 입증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졌거든요. 장애가 있었는데 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게 DNA 이상으로 뭐 신체나 얼굴 같은 부분이 특히 가부키 화장을 한 것처럼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정신 발달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면역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급성폐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급하게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실제 드물긴 하지만 폐렴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례 같은 것도 있다고 외국 사례 같은 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서혜순 씨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가부키 증후군 때문에 아이 치료에 굉장히 어려웠다, 애를 많이 썼다, 돈을 많이 썼다고 표현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또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랬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황이 없었다고 주로 경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흘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고 감기약을 처방받은 게 사흘 전이었으니까 그 전에 우리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하죠. 혹시 뭐 앓고 있는 병이라든가 복용하시는 약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병원에도 남아 있고 아이가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치료가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아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의료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예. 아니 이런 정도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의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저희 집안이 3대가 한의사 집안이에요. 왜 이러세요?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자 순수하게 그런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얘기해 주세요. 소송 사기 부분이 듣다 보니까 화가 날라고. 왜?
화를 내실 것까지는 없으시죠. 아니 이 인터뷰 자체도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한 인터뷰이긴 그렇죠. 했습니다. 예, 제주에서의 인터뷰. 소송 사기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 군데 보도가 됐었는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김광석 씨가 생전에 자신의 음반에 관한 권리를 이제 자기 아버님한테 넘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중에서 4개에 관한 권리는 서현 양한테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일부 약간 문제가 생긴 게 또 이 아버님께서 다시 이거를 이제 자기 아내하고 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이 붙은 거죠. 그래서 서현 양 그리고 이제 서예순 씨, 서현의 어머니 서예순 씨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쪽하고 소송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 쪽이 원고가 돼서. 그래서 다툼이 있다가 2016년 10월에 항소심이 끝이 나고 그때 대법원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은 2008년 6월에 끝이 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는 게 중간에 2007년 12월 23일 날 서현 양이 사망을 했으니까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 아이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서현 양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서예순 씨 어머니하고 자기가 피고지만 서예순 씨가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변호사도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소송이 중단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리고 다만 그걸 숨겼다는 게 조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또는 뭐 있지만 인간적으로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2008년 6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 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이었어요. 파기환송.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새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새로 재판이 열린 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측하고 서예순 씨 측하고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4개는 서현 양에게 주자. 라고 할 때도 역시 서현 양의 사망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합의 당시에 서현 양은 사망했다고 하면 또다시 재판으로 갔겠죠. 당연히 그렇다라고 지금 유가족적인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하네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이 시아버지가 서현 양에게 그 4개의 음반을 주겠다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손녀에 대해서 그렇죠. 아이고 하니까 학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주기 그래 그러면 더 이상 재판하지 말고 손녀에게 주겠다고 한 건데 손녀가 사망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라는 그리고 거예요. 아들도 사망하고 이제는 관계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손녀가 사망했던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었던 며느리에게 그걸 줄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소송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김광석 씨 측은 유족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보실 때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대법원에 간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까지는 법률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새로 돌아온 상황은 이거는 새로운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이게 보통은 생각하길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연합뉴스의 노조는 어제 박노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진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단독 기사를 박 시장이 사회부장에게 전화해 삼성의 광고 현황을 이야기하며 막았고 이에 기자들이 반발하자 민감한 표현이 빠진 채 보도됐다는 겁니다. 연합뉴스의 노조가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지난 8월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한 언론인 명단에 포함됐던 조봉래 편집인에 대한 사퇴 촉구 이후 최근 2달 사이에만 벌써 2번째입니다. 국가기관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현 박 사장 체제 출범 이후 첫 번째 방문은 국립현충원이었고 첫 번째 행사는 호국 명령을 기린다며 국기개양식을 했었고 첫 번째 조치는 편집의 독립을 위한 제도부터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국과 순국 선열을 생각하며 국기개양식까지 하는 경영진이 정작 걱정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 사안들은 어떻게 다 삼성입니까? 국립현충원에 돈을 모셔둔 건 아니잖아요. 연합뉴스의 노조를 응원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1주년 재밌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더욱 좀 긴장됐었습니다, 사실. 긴장되셨군요. 예. 어제 김은지 기자가 생애 최초로 검색어 1위를 포털에. 예. 그리고 뭐 이쁘다 내 취향이다 이런 문자도 오고 그래요. 예. 예. 사설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민망합니다. 인상적인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제. 예. 새벽 3시까지 오신 분들은 입장을 했고, 예. 새벽 4시 때부터는 입장이 실패하셨는데, 기억이 나는 분들은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전날 밤에, 예. TBS까지 오셨는데 주무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신 분들이 있었어요. 상암동 여기 스튜디오 앞에서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저는 다음부터 TBS에서 모텔을 운영해야 한다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사인회도 했는데 사인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마스크를 쓴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가리고 오신 분 있어요. 왜 그러셨답니까? 눈만 이렇게 나오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 연예인이신가요? 아니 얼굴을 그렇게 가리고 모르겠어요.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팬심을. 예. 이분은 평일날 저희가 9시 끝나거든요. 네,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국정원인지 정체를 확인해야 되겠어요. 저희 게시판이나 문자판에 마스크 오늘 재방문 예정하면 저희가 9시에 예, 사인을 했던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마스크 정도가 아니고 얼굴 전체를 가리신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뉴스를 진행해볼까요? 예, 브리핑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외교안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 B-1B 랜서를 NLL 넘어서 채북단으로 출격시킨 데에 대해서 북한도 맞대응식으로 나설 경우에 자칫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긴장 속에서 미국 양측이 수위를 조절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한국일보 지적이 있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도 관련된 내용들을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요. 기자회견에서 자위권을 언급하긴 했지만 위협 수위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상은 수소폭탄 실험이 되지 않겠냐 다음 수순 얘기했다가 로켓 정도로 쏠 것처럼 얘기했다. 그 다음에는 전략 폭격기를 떨굴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있는데 점점 발언 수위는 낮춰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발언 수위가 낮춰졌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 수위를 끌어올립니다. 예. 이걸 지금 몇 달째 반복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게 분명해 보여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지구를 핵 전쟁 위기로부터 구하는 슈퍼 히어로 이게 되고 싶은 것 같고요. 북한은 또 철저하게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고 그리고 미국과 평화협력, 평화협정으로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게 북한이 미국의 메인 사이드 이슈는 됐어도 메인 이슈는 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메인 이슈입니다. 사실상. 네, 오바마 정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계속해서 북한 이슈를 뒤에 뒀었는데요. 네,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맨 앞에 올려놓고 연일 핵전쟁에 대한 이야기.